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업으로 삼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참 좋으신 분 덕에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략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힘든 일들 투성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하네요. 좋은 분 만나 복에 겨워 살게 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했다기보다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집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중국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깨너머로 자연스레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축 낼 거면 나와서 일이라도 도와.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어기적 나가서 일을 도왔다가 요리의 재미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알지 못한 중국의 고급 요리들에 눈을 뜨게 되기도 했고요. 중국집 애들은 중국 음식 안 좋아한다고들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중국 음식 엄청 좋아했거든요. 부모님께 맨날 짜장면 먹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고,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4번을 짜장면을 먹기도 했습니다. 짜장면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탕수육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고등학생 되고 편식도 많이 사라지고, 매운 것도 좀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양장피의 시큼한 맛도 알게 되었고요. 칠리 새우들은 정말 몇 개를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잡채밥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2끼를 먹은 적도 있었고요. 감기 걸렸을 때 유산슬 먹으면 아주 최고였습니다. 깐풍기는 치킨보다도 맛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메뉴들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성을 내셨습니다. 어이구야, 이 돼지를 어쩌면 좋아. 야, 태근아, 너 때문에 팔 게 없다, 팔 게. 그만 좀 먹어라. 처음에는 분명 이제 편식도 안 하고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만 좀 먹으라고 요리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다 잘 먹지 않나요? 아무튼 속상해서 그냥 제가 직접 해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 중국집에서 보통은 재료 손질, 그러니까 양파 까기 이런 거나 서빙이나 랩 씌우기, 단무지 담기, 청소하기 같은 걸 했거든요. 칼질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봐온 게 있고 먹어본 게 있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게에 안 계실 때를 틈타서 깐풍기를 해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리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칼질하는 게 딱히 없어서 간단해 보일 줄 알았는데 닭고기 만지는 것부터가 관건이었습니다. 소스 만드는 것도 따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맞나? 이 맛이었나? 저 맛이었나? 갸웃거리면서 어찌저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입 먹으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이걸 진짜 혼자 했냐면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한테 요리 재능이 있다시면서요. 아버지는 영업도 끝났는데 아들이 만든 깐풍기에 소주 한 잔 하셔야겠다면서 술을 한 병 꺼내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 우리 태근이가 요리를 잘했네. 이놈 나중에 뭐 해먹고 사나 걱정했는데 어이구야, 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우리 태근이 훌륭하네. 아빠, 군뱅이가 뭐야, 군뱅이가. 아버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주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볶음밥 좀 해오겠다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에 가시더니 새우를 잔뜩 넣은 볶음밥을 해주셨습니다. 좀 쑥스럽긴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요리를 알려주시겠다면서 매일같이 저를 가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마치면 가게로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칼질하는 법부터 양념들 맛도 하나씩 다 보고 식재료들이 어떤 게 들어가나 배웠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 저를 칭찬하셨을 때는 내가 진짜 요리에 소질이 있나? 얻어 걸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제대로 배워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부모님께 칼질할 것 좀 더 달라고 칼질 너무 재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서 요리를 배우다가 친구들이 대학 간다고 공부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요리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식, 일식, 양식, 그리고 중식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요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는 한식 자격증을 땄고 20살 때 양식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 따고 곧바로 식당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가게 받아서 하라고 하셨지만 양식이 참 재밌더라고요. 좀 더 현장 나가서 경험도 쌓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팍팍했습니다. 저는 분명 요리를 하러 간 거였는데 설거지만 엄청 하고 삶은 달걀 껍질 까기, 냉장고 정리하기 이런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원래 그래야 한다면서요. 어쩔 수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대학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도 칼질만 하거나 양념만 계속 만드는데 제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요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건지 그냥 막내가 필요해서 뽑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생각했습니다. 진짜 패기 넘치는 20살이었죠. 그래서 다들 퇴근한 뒤에 혼자 주방에 남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메뉴 개발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셰프님한테 가서 메뉴를 평가받았습니다. 짜다, 싱겁다, 딱딱하다, 예쁘지 않다, 맛없다 등등 냉정한 평가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끝에 저는 드디어 셰프님한테 맛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제야 요리다운 요리를 하네 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릴 뻔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저는 셰프님의 추천으로 이제 막 오픈한 셰프님 지인의 레스토랑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급은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리를 하게 되었죠. 매일매일 같은 메뉴를 만드는데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그 레스토랑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일식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고급 횟집에서 또 2년 정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늦게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형인데 형은 공부도 엄청 잘하고 대학교도 엄청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사실은 부모님께서 저한테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주셨던 이유가 형 덕이 컸습니다. 형이 잘하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신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형이 불법 도박에 빠졌고 엄청 큰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대 휴가 나와서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멍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형의 몰골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왜 저렇게 덥수룩하고 수염은 또 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차림새는 왜 저런 건지 제가 알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서 술만 드시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가를 나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중국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렴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중국집에서 멋지게 요리하시는 두 분이 아닌 청소하시는 어머니와 트럭을 몰고 야채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20살 때 일했던 레스토랑 셰프님께 연락을 받아 다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희만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면 좋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은 최대한 늦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희만의 가게를 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아이를 가져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진짜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끝에 저와 아내가 30살이 되던 해에 저희는 그토록 꿈꾸던 저희만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10평 정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은 4개가 전부였고 주변의 큰 식당들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작은 식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가 작으면 배달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고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들도 많이 찾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게를 얻은 기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행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도 잘 될 거고 저희 가족도 행복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작은 식당은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서 인기 맛집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팔았습니다.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처럼 으리으리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식당과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깔끔하고 간단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음식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 등교를 마친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러 저희 가게를 찾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에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먹기도 하고 포장과 배달도 많이 주문했습니다. 저녁 시간엔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 맛있는 식사와 함께 와인을 즐기러 찾아주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게를 오픈하면서 생긴 빚도 빠르게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넓은 식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도 임신한 와중에도 가게 일을 도왔고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덩이 한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저희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같이 맑고 예쁜 아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병원도 가보고 몇 시간 기다려서 검사도 받아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세 돌도 되지 않은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랍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한 군데 한 군데 다닐수록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든 한별이 보면서 숨죽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 의심하고 한별이 치료 시작하자.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한별이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내 딸과 그 딸을 간호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열지 않았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상한 식재료들을 정리하고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 생각만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나는 아빠다. 나는 아빠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여니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가게 사장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저는 또다시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이가 아파서요 라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대답이 어색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챘나 봅니다. 아무도 제게 아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묻지 않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저는 그대로 무너져 버릴지도 몰랐으니까요. 오랜만에 문을 연 가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주시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열흘이나 문을 닫은 불성실한 가게 사장으로 낙인 찍힐 뿐이었죠. 실제로 건너편에서 미용실을 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애가 얼마나 아프다고 가게 문을 닫아? 애 엄마는 없어? 그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나는요, 우리의 학교에서 체육하다 열받아서 쓰러졌다 했을 때도 손님 머리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을 넘게 장사했지. 어휴,
그러면 얼마 못 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변명하듯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영업 재개를 마치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배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예전만큼 손님들이 찾아주시진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도 힘든데 장사까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백혈병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부모가 쓴 블로그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백혈병은 원인이 불명한 병이라 그만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 백혈병이 완치되는 사례가 많기는 했지만 내 아이가 빠르게 완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긴 병원 생활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 더 아프게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아껴야 했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니 걱정이 컸죠. 배달 어플 광고를 써야 하나, 얼마 정도 들여야 할까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이웃 족발집 사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이고야, 이 시간에 가게가 이렇게 한가하고 무슨 일이래? 그러게요. 열흘 자리 비웠다고 다들 오시는 거 잊으셨나? 아, 사거리 거기 때문인가? 사거리요? 사거리 백화점 옆에 공사 중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베이커리라고 하길래 빵집이 생기겠구나 했거든요. 제가 아이 때문에 가게를 비운 사이에 공사를 끝내고 가게를 오픈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은 무슨 베이커리가 맞는데 파스타도 팔고 볶음밥도 팔고 샐러드도 파는 브런치 카페라고 했습니다. 족발집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그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50평도 넘는 것 같은 큰 규모의 카페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외관도 아주 고급스럽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날 좋은 날 이용하기 딱 좋은 테라스도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주한 창문 하나 없는 저희 가게가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열심히 발품 팔아 부동산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인테리어 비용을 아낀다고 일부는 셀프로 진행하고 메뉴 개발에도 엄청 힘을 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가게가 그날은 그저 저의 욕심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병원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전화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막해졌습니다. 제 욕심으로 아내와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며 돈 걱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차를 끌고 다닐 만한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을 오가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차를 끌고 편히 다니겠나요? 집에서 가게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만 오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중고차 값을 잘 쳐주는 곳을 추천받아서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와 아내와 함께 그 차를 타고 트렁크에는 짐을 가득 싣고 놀러가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날 좋은 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꿈을 꿨는데 우리 아이는 날이 그렇게나 좋은데 병원에서 창밖에 사람들만 구경을 해야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왜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지 그맘때 제 결혼 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속상했습니다. 그 결혼 반지 정말 힘들게 산 거였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월급 쪼개고 쪼개서 한 1년 정도 모아서 산 반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백화점에 찾아갔고 구매하는 날은 1시간이나 고민을 하다가 산 반지였습니다. 연애 시절 커플링도 하나 없었거든요. 결혼 반지 겸 커플링을 구매한 것이었는데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품에 넣고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 반지를 나눠 끼면서도
이게 뭐라고 손에 끼워주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결혼식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 뒤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 몸이 많이 붓더라고요. 손가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이나 붓기가 느껴져서 답답한 순간에는 잠깐씩 반지를 빼두었습니다. 뺀 후에도 잃어버릴까봐 주머니에 꼭 넣어놓고 다녔는데 그 반지가 온데간데 사라져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우리 결혼 반지 잃어버렸어. 어머, 정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집 아니면 가게에 있지 않겠어? 혹시 청소하다가 나오면 말해줄게.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럼 다시 맞추면 되지. 우리 한 별이 다 났고 새로 맞추자. 아내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고맙고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지금 반지가 대수랴. 아이가 아프고 장사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시간 커피 한 잔 공짜 이벤트도 해보고 배달 어플리케이션 광고에 투자도 해보고 신메뉴도 개발해서 선보였습니다. 블로그 체험단도 모집해서 오픈 때만큼이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죠. 확실히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가게는 다시 예전만큼이나 손님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배달기사들이 끊임없이 오토바이를 줄지어 놓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쉬이 들뜨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한두 분,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오픈 초창기 때부터 중년의 부부가 저희 가게를 종종 찾아주셨습니다. 늦은 아침 시간에 오셔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기도 하셨고, 저녁 시간에 오셔서 와인 한 잔과 스테이크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조곤조곤 두 분이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 언젠가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분들처럼 되면 좋겠다. 언젠가 20대로 보이는 자녀분이 두 분을 모시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적어도 20년은 지나셨을 텐데 여전히 두 분의 눈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잠시 가게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두 분은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리신 것 같더라고요. 오랜 단골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할 법도 한데 남자분이 따뜻한 웃음을 보이시며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브런치 주문 되나요? 만나시는 분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볼 때라서 그런 담백한 인사가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고 두 분은 바깥의 풍경을 감상하시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제게 그릇을 가져다 주시며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나가시는데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평소에 들었다면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항상 아내 걱정, 아이 걱정하던 저를 누군가가 걱정해주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별이 잘 챙겨라, 와이프 밥 거르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했지 제 건강 챙기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이가 아프고 아내는 간호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에 대한 신경까지 쓰지 못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 단골 손님의 걱정이 참으로 감사하고 제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다시 가게가 잘 되던 무렵에도 중년의 부부는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10분 정도 있으면 자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서요. 아, 그러면 차에서 먹게 샌드위치 포장을 해야겠네요. 포장은 바로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중년의 부부는 가게 안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잠시 전화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곧 들어오셔서는 주문을 추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집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들도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고 하네요. 혹시 배달은 핸드폰으로만 주문을 해야 할까요? 네, 제가 배달을 접수하고 기사님을 호출해야 해서요. 매장에서 주문은 안 되시고 배달 어플로만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잘 못해서 집사람한테 부탁하고 올게요. 남자분이 가게 앞에 있는 여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여자분은 능숙하게 핸드폰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가게에 배달 알림음이 울렸죠. 그런데 영수증을 뽑고 보니까 그 주소가 엄청 익숙하더라고요.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한두 번 본 느낌이 아니었죠. 그랬습니다. 중년의 부부는 집에서도 저희 음식을 배달시켜 드실 정도로 저희 음식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셨던 겁니다. 거의 2주에 한 번은 꼭 배달을 시키는 집이기도 했고, 후기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매번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중년 부부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 저희 가게에서 배달 많이 시키셨죠? 이 주소 엄청 익숙해요. 아이고, 들켜버렸네요. 저희라는 거 알면 부담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부담은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 음식을 좋아하신다니 제가 서비스 팍팍 챙겨서 댁에 계신 아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가 먹고 싶어서 주문한 걸요. 항상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감사하다고 생각한 가게에 방문해 주시는 단골 손님과 배달 단골 손님이 같은 분이었다니 괜시리 일에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골 손님과 저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이웃 사장님들한테 알리지 않았잖아요. 뭐 바라는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우리 애 아프다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얘기를 할 만한 계기가 딱히 없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내와 함께 가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 대신에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뜨개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래도 뒤통수와 구렛나룻이 텅텅 비어 있어서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요. 아이가 아빠가 만든 요리 먹고 싶다고 해서 놀러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가게에 놀러오신 사장님들이 그제야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셨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아픈 지 좀 되었을 때라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애써 웃어 보이며 금방 완치될 거라는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관심이 낯설었나 봅니다. 밥을 잘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별이가 원래 잘 우는 애가 아닌데 너무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저도 아내도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단골이신 중년 부부가 때마침 저희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소란스러운 가게 내부에 놀라 입구에 잠시 멀뚱히 서 있던 두 분은 금방 상황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한별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여자분이 한별이를 안아주시고 남자분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와, 모자가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도 모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멋진 모자는 없어. 아, 엄마가 떠주신 거구나. 두 분은 아주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셨습니다.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금방 눈물을 뚝 그치고 아내가 떠준 귀여운 주황색 모자를 벗더니 남자분에게 써보라는 듯 건네주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없는 아이의 머리가 드러나자 이웃가게 사장님들의 시선이 아이의 머리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년의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눈만 마주쳤습니다. 사실 신기하죠. 백혈병인 아이를 처음 봤을 수도 있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4살 된 아이를 처음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선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년 부부의 태도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이가 가게에 다녀간 후 중년 부부 단골 손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단골이었지만 대화를 나누어 봤자 날씨 얘기 같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희의 가정사를 알게 된 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적인 대화를 종종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출근길에 길거리에서 중년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마트에 가고 있어요. 출근하시는 길인가 봐요.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세요? 저번에 땡땡동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 멋일 텐데. 아, 네, 맞아요. 1시간이면 오가요. 전에는 차가 있었는데 팔았거든요. 지금은 운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제 말투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티가 났는지 중년 부부는 어쩐지 슬픈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갔고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타먹을까 하고 있는데 중년 부부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바빠요? 네? 아니요, 안 바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잠깐 나와보실 수 있어요? 밖에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남자분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여자분도 계셨고요.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게 지정 주차 자리거든요. 차 한 대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이라 원래 제 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차를 판 뒤로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차를 가져오시는 손님들이 이용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가보니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손님도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놔서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 건가?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두 분께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 예쁘죠? 네? 네, 그렇네요. 자세히 보니 그 차는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와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색상도 같은 검은색이었고요. 그건 그렇고 갑자기 차가 예쁘냐고 물어보다니 혹시 차를 새로 사셔서 자랑하고 싶으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차의 생활의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차가 예쁘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안에도 좀 보시겠어요? 네? 겉에는 조금 상처들이 나 있지만 안에는 엄청 깨끗해요. 이것 좀 보세요. 시트도 까진 곳 없이 멀쩡하죠? 거의 타질 않았어요. 아, 네, 정말 깔끔하네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지. 그러더니 중년 부부가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고는 씩 웃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까 차키더라고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중년 부부가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타세요. 네? 왜요? 제가 왜요? 하하하, 그냥요. 버스 타고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이거 타세요. 저희 아들이 중고로 구매했다가 타던 건데 얼마 안 몰아서 쓸만해요. 검사도 싹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년 부부는 잠깐 가게에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중년 부부의 아드님도 어릴 적 백혈병에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거든요. 거의 5년 동안을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시다가 다 완치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고 더욱 애정이 갔고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퇴근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병원에서 먼 곳에 살아서 차가 꼭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 큰형님께서 타고 다니시던 차를 주시기 전까지는 아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디 저희의 성의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한테 사장님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따님 분명히 완치될 겁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한별이가 치료를 시작한 뒤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참고 참다 보니까 참는 것에 익숙해져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눈물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나 봅니다. 남자분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울던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가 주는 차를 감사히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타시던 기종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금방 적응하시겠네요. 저희 셋은 주차장에 가서 다시 차를 살폈습니다. 예전에 타던 차와 같은 기종에 똑같은 검은색, 내부의 시트도 그때와 똑같은 색상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무심코 차대 번호를 봤습니다. 제가 처음 차 살 때 차에 대한 애정이 커서 차대 번호까지 외우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진짜 유난이라고 차대 번호 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만큼 저는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대 번호를 몇 번이나 보고 또 봤습니다. 제 차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팔았던 그 차가 맞았습니다. 그냥 비슷한 번호인가? 내가 잘못 외우고 있나 싶어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차대 번호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그 차는 제 차가 맞았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중년 부부에게 말하자 두 분도 입을 턱 막았습니다. 주인한테 돌아올 운명이었나 보네. 여자분이 기쁘게 웃으면서 외치셨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이 상황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을 하고 차를 몰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차를 본 아내가 이게 무슨 차냐면서 놀랐고 이게 원래 우리 차였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라며 어떻게든 사례를 해드리자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창고에 묵혀두었던 세차용품을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차 밖과 안을 한번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차를 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바닥에 있는 코일 매트를 들춘 그때였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들어봤는데 저는 그대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결혼 반지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너무 놀라서 혼잣말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차도 반지도 다 돌아온 거냐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중년 부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곧장 만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년 부부와 그의 아드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한별이까지 갑작스럽게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차 안에서 찾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잘 몰지를 않으니까 아내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귀찮으면 맡겨서라도 차 청소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드님이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면서 웃었습니다. 중년 부부의 아드님은 어릴 적 백혈병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별이도 완치를 할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잃어버린 제 결혼 반지도 찾았고 해서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형편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 크게는 못하고 반지값 정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머뭇거리면서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요, 뭐. 저희한테 왜 사례를 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차도 주셨고 반지도 찾았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 그러시면.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금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을 어떠냐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두 분도 꾸준히 재단에 기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백혈병 어린이 재단을 찾았고 적은 돈이지만 반지값 정도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별이와 같이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중년 부부가 주신 차를 아주 잘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받은 이후에 일이 다 잘 풀렸습니다. 한별이의 병세도 점점 나아졌고 가게 사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 건너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분께서 월세를 심하게 올리기도 하셨고 좀 더 넓게 운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던 중 길 건너에 좋은 가게가 나와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년 부부는 여전히 저희 가게의 단골이시고요. 저희 한별이는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건강이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예후가 상당히 좋아서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별이가 잘 이겨내어 완치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곁에는 저희를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